박원순 서울시장 추천도서 10번째 강남의 탄생 한종수 강희용 지음 대한민국의 심장도시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144페이지. 이 책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강남의 살아있는 역사가 담겨 있다. (326페이지) 찾아보기 기타. 아산병원 63, 81, 82. 아시아산수촌 아파트 73, 119, 150 내지 153. 아시안게임 123, 129-131, 134 등. 아이파크타워 143, 189. 아쿠아리움 189, 190. 아쿠아아트 욕교 140. 아크로비스타 185, 229. 아크리스 백화점 89. 아트센터 135, 136. 아파트 윤수일 108 내지 110. 아파트 건설업체 73, 74. 아파트 브랜드 248 내지 250. 아파트 지구 55, 56, 67 등. 안보문제 21, 23. 압구정 124, 175 내지 185, 214 등. 압구정 다이어리 정수현 186.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182. 압구정동 오렌지족 183.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24, 177 내지 181, 239. 양재 18, 25, 32 등. 양재천 25, 200 내지 203, 309. 양정고 91, 299. 어반하이브 188, 256, 257. 여의도 12, 42, 47 등. 여의도 백화점 88. 여의도 비행장 281 내지 284. 역삼동 성당 84. 영동개발 19, 22, 33 등. 영동 구역정리지구 58. 영동대교 50, 59, 62 내지 64, 108. 영동 백화점 88, 89, 214. 영동 블루스 주현미 232. 영동 세브란스병원 강남 세브란스병원 59, 81. 영동시장 59, 65, 114. 영동중학교 59, 113, 114. 영동지구 주택단지 65. 영동출장소 65. 영등포 17 내지 21, 24, 25. 예술의 전당 131, 134 내지 145, 151 등. 예화랑 258, 오륜동 153. 올림픽대로 88도로 51, 51, 131, 133, 134. 올림픽 산수촌 아파트 119, 153 내지 155. 용산고 91. 우면산 137, 143, 198 내지 200, 260. 우면산 산사태 199, 200. 우성 72 내지 75, 224, 172, 227. 유흥가 231, 308. 윤빌딩 256. 윤중재 283 내지 286. 율산그룹 44, 156. 음마아파트 72, 83, 97 등. 일총련 대홍수 49, 52, 55. 이혼 일원 낙찰사건 147. 이화여고 91. 일릉 럴링
197, 인헐릉, 렌시얼링 78, 197, 1원 25, 82, 94 등. 144페이지 강남의 탄생. 무엇보다 세월이 흐르면서 주민들에게 예술의 전당은 일상의 공간이 되었고 추억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되었다. 조금 유별난 예일지 모르지만 어느 힙합 가수는 예술의 전당에 끌려가 겁나게 맞으며 알게 된 선배란 존재를 노래에서 회상하기도 했다. 광화문 연가의 지은이 이영미 씨의 표현을 빌리면 강북에서 나서 자란 이에게는 동묘나 동대문이 동네 기와집에 불과하듯이 예술의 전당도 서초동에서 나서 자란 아이들에게는 형들에게 끌려가 맞고 삥 뜯기는 그런 곳이기도 하리라. 예술의 전당에는 공공 건축물에 대한 1980년대 한국 사회의 욕망과 취향, 인식과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다양한 문화예술 기능을 하나의 건축물, 그것도 외진 곳에 몰아넣은 중앙 집권적 사고는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고 투자 대비 문화적 효과 또한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다. 예술의 전당 건축의 가장 큰 동기는 군부 출신 독재자를 문화대통령 이미지로 포장하기 위함이었지만 한국의 복합 문화 공간이 필요했음은 사실이었고 예술의 전당이 그 효시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더구나 시설과 규모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당시만 해도 문화 불모지였던 서울 강남 지역에 들어선 최초의 대형문화 공간이란 의미도 작지만은 않다. 예술의 전당은 어쨌든 우리 문화계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태어나 여러모로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고 전국 곳곳에 예술의 전당이란 이름을 붙인 복합 문화시설들이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하드웨어는 훌륭하지만 소프트웨어 쪽은 많이 부족한 예술의 전당은 급성장한 강남, 아니 대한민국의 축소판일지도 모른다. 코엑스 이야기. 이미 1979년에 종합전시장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 정도 시설로 올림픽 같은 대형 이벤트를 감당하기에는 언감생심이었다. 145페이지 코엑스 이야기. 사실 1982년에 무역박람회, 1983년에 우주과학박람회가 열렸지만 인파로 인해 대부분 사람들은 구경도 제대로 못했을 정도였다. 1983년 국무총리를 지낸 건물인사인 남덕우가 무역협회장으로 취임했다. 돌아보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인사였다. 실세인 회장 덕분이었는지 정부는 가로 600m, 세로 300m나 되는 6만 평을 땅을 밀어버리고 지어진 지 8년밖에 안 된 종합전시장을 1987년에 철거한 다음 새 전시장을 건설했다. 미쳤나. 8년밖에 안 된 종합전시장을. 여기에 더해 올림픽 직전에 인터콘티넨탈 호텔과 현대백화점이 문을 열었다. 하이라이트는 세계적인 일본 설계회사인 니켄 세케이, 니켄日建 세케이设计, 니켄 세케이日建设计의 작품이자 63빌딩 다음과는 지상 55층, 높이 228m, 연건평 20만 평,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독특한 형상을 한 한국종합무역센터의 완공이었다. 일본 전문가들이 이 빌딩을 두고 굉장히 급하게 성장하는 한국의 성장 그래프란 그럴듯한 성명을 덧붙였다고 전해지는데 실제로 불과 2년 전 아시안게임 때 방문했던 기자들은 올림픽이 열리기까지 그 짧은 기간에 들어선 55층짜리 빌딩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실로 한국의 고도 성장이란 게 어떤 것인지 직감할 수 있는 강렬한 체험이었을 것이다. 이제 독자들도 익숙해졌겠지만 종합무역센터가 완공된 시기는 당연히 올림픽 직전인 1988년 8월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초대형 빌딩의 완공 연도는 1988년, 1989년, 1990년으로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다. 사실 이 건물은 1990년 5월에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기 때문이다. 55층이나 되는 대형 건물이 2년 가까이 미등기 상태로 있었던 셈인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 건물 신축 시 소유권을 확인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보통은 건물이 지어진 이후 등기를 마친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건축물 사용 승인이다. 그때는 현재의 사용 승인과 유사한 준공검사 제도가 있었는데 한국종합무역센터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가사용 승인 상태에서 먼저 문을 연 것이다. 준공검사도 하기 전에 건물을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올림픽이 개막하는 1988년 9월 이전에 문을 열어야 했기 때문이고 이는 서울시가 특혜를 제공한 덕분이었다. 개장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등기가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1년 반이나 걸린 다른 이유가 있었다. 당시 무역협회 측이 도로 관련 기부 체납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준공검사를 미루었기 때문이다. 다른 건물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사용할 수 없지만 한국종합무역센터는 이미 사용에 들어갔기에 사실상 제재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 건물을 둘러싼 스캔들 중 극히 작은 사건이다. 가장 유명한 일화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초유의 이윤 일원 낙찰 사건이었다. 발단은 시공 당시 무역협회가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남다른 입찰 방식에 있었다.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코스트 피 방식이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입찰 방식은 총 공사비를 가장 낮게 써낸 업체가 낙찰을 받는 최저가 낙찰 방식이나 시공계획과 그에 따른 공사비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한 업체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낙찰 방식이었다. 그런데 무역협회가 시도한 코스트-피 방식은 발주자 측의 예공 공사비가 먼저 제시되고 시공사가 챙겨갈 이윤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방식으로 이윤을 더 적게 써낸 업체가 낙찰을 받게 되어 있었다. 실제 공사비를 절약하면 예정 공사비 중 절약한 부분만큼 시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정 공사비는 건물이 513억 원, 토목공사비와 이윤을 합친 금액이 약 87억 원으로 총 600억 원 규모였다. 당연히 수주자는 토목공사비와 이윤을 합친 비용을 누가 더 적게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일반적으로 토목공사비는 4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었으니 나머지가 이윤이었다. 다른 업체들은 30 내지 70억 원을 제시했고 한 업체가 과감하게 10억 원을 제시했으나 낙찰은 1원을 제시한 극동건설에 돌아갔다. 극동건설은 돈이 문제가 아니었고 이런 기념비적인 건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데에 의미를 두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극동건설은 총 500억 원의 공사를 수주했으니 예정 공사비에 비례한 낙찰 가율은 83.3%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도 했다.
이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토목공사 비용까지 합친 액수가 1원이라는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결국 낙찰가율이 80%를 넘었기에 덤핑이 아니며 따라서 이런 낙찰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148페이지 그림 18 건설 중인 무역센터 빌딩. 극동건설은 공사에 앞서 건설공제조합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보증의 경우 수수료는 낙찰액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혼이 1원에 불과한 낙찰이기 때문에 최소액인 200원이 적용됐다. 하지만 예정가와 낙찰액의 차액에 대한 보증 수수료는 1억 3,600만 원에 달했다. 즉 1원 이윤을 남기기 위해 보험 수수료만 1억 원을 넘게 쓰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일부에서는 제3, 제4, 제5공화국 시절 동안 남도구 무역협회장이나 극동건설이 잘 나갔던 것에 주목하며 둘 간의 유착을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시절에 그런 관계를 안 맺은 관료와 기업이 얼마나 되겠는가. 더구나 남도구 회장도 2014년에 고인이 되었고 극동건설 역시 그동안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다. 진실은 55층 빌딩의 지하에 영원히 묻혀 있는 것이다. 그런데 1990년에 무역센터 옆에 한국 최초의 도심 공항 터미널까지 들어섰지만 이상하게도 서울신문의 기사대로 지난 20년의 경제 성장의 노력을 자축하는 기념비적인 존재인 건물 자체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63빌딩에 눌려 있었다. 어쩌면 이규목 씨의 표현대로 외국인의 손을 빌린 이류 상업주의 건물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다가 진짜 코엑스의 주인공은 한참 후에야 등장했다. 바로 아쿠아리움과 코엑스몰인데 그 이야기는 삼성동 편에서 다루도록 하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150페이지. 이제 강남을 만든 문화와 업무 공간을 떠나 새로운 주거 공간을 만든 선수촌 아파트를 살펴보자. 사실 잠실 송파 일대가 강남으로 합류할 수 있게 만든 주인공은 바로 아시아 선수촌과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였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먼저 완공되었다. 이 아파트는 잠실 최고의 여지에 들어섰을 뿐 아니라 48,000평의 단지 면적, 150%의 낮은 용적률, 9층짜리부터 18층짜리까지 계단 형식으로 세워진 건물,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배치, 따라서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고 2만 평이나 되는 아시아 공원을 앞마당으로 둔 대한민국 최고의 웰빙 아파트였다. 세대수는 1356가구였다. 현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설계자 조성룡과 문정일은 이 작품으로 한국 아파트 단지 문화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보행자와 차도를 분리 설계했고 건물 1층을 빈 공간으로 띄워서 필로티 구조라고 한다. 주민들이 그 밑으로 자유롭게 커뮤니티 시설을 왕래할 수 있게 하는 등 단지 내 주민들의 이웃과의 공동생활을 최대한 고려했다. 더구나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게도 이 아파트의 57평형과 66평형에는 지하 주차장까지 제공했다. 사실 좀 더 나중에 입주가 시작된 목동 아파트조차 지하 주차장은 없었다. 등기까지 나와 있는 지하 주차장에 고급차를 대면 단지 내에서도 귀속이었다고 한다. 151페이지 그림 19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성냥갑 같은 판에 박은 듯한 꼴을 벗어난 첫 번째 대단지 아파트였다.
설계자 조성룡은 이 아파트의 주민이기도 한데 아파트 주민들이 죽을 때를 대비해 엘리베이터의 안쪽 벽을 열면 관을 눕혀 내려올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한다. 당시 무명인 그가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독립기념관, 예술의 전당 등 대형 프로젝트의 유명 건축가들이 달려들어 아파트 단지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금 낡기는 했지만 워낙 여건이 좋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보안과 부대시설 등을 보완하면 다시 국내 최고의 아파트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주민들은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실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대부분 새로 설치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 아파트의 선두를 달렸던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2000년 송파구가 파라군 배정에서 제외되면서 급격히 쇠락한다. 학군이 아파트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리하여 강남구의 쟁쟁한 고등학교에 배정받던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남자 중학생들은 잠실 2단지 내의 잠신고에 다니게 되었다. 잠신고는 15평형, 13평형으로 구성된 잠실 주공아파트 2단지의 학생들이 주로 다니던 학교로 38 내지 66평이라는 대형 평수의 아파트에 거주하던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당연히 성에 차지 않았다. 하지만 달리 도리가 없었고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왕좌를 강남구의 아파트에 내주게 되었다. 최근 잠실 주공아파트 1 내지 4단지가 대형 평수의 새 아파트로 재건축되었다. 당연히 잠신고에 대한 기대 수준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미래에는 사정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를 일이다. 강남 3구의 탄생. 아시안게임이 끝나자 폭풍 같은 1987년이 시작되었다.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문을 연 1987년은 강남 3구의 탄생 152페이지. 아시안게임이 끝나자 폭풍 같은 1987년이 시작되었다.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문을 연 1987년은 6월 항쟁과 개헌, 12월 대통령 선거로 이어지는 거대한 드라마를 만들면서 막을 내렸다. 그리고 올림픽의 해인 1988년이 시작되었다. 1988년 1월 1일 서울시가 행정구역을 개편함에 따라 송파구가 강동구에서 분리되었다. 송파구는 한때 올림픽구라는 이름이 붙을 뻔했는데 천년 송파나루의 이름을 버릴 수 없다는 여론이 일어 현재의 이름으로 결정되었다. 올림픽구는 생겨나지 않았지만 대신 선수촌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의 이름이 오륜동이 되었다. 강동구와 송파구의 경계는 강동대로였지만 풍납동만은 예외였다. 풍납동 주민들이 강동구 잔류를 강력히 거부해서 결국 송파구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1984년 대홍수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풍납동 주민들은 송파구 편입으로 수혜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싶어 했던 것이다. 또한 서초구가 강남구에서 분리되었다. 강남대로와 구룡산, 대모산의 산령이 경계가 되었다. 그리하여 흔히 말하는 강남 3구가 탄생했다. 송파구를 강남 3구에 합류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같은 해 완공되었다.
대가 있는 데는 다 띄었으지? 이상하네. (153페이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현상 설계 공모 방식으로 빛을 본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의 성과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로 이어져 더욱 발전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단지는 나름 국제 현상 공모를 채택해 전 세계에서 설계작을 구했고, 여기에는 국내 건축가 30명을 포함해 총 39개 작품이 출품되었다. 그 중에서 황일인과 오교승이 공동 설계한 작품이 선정되었다. 올림픽의 규모 자체가 아시안게임에 비할 바가 아니었으므로 아파트 단지도 그러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단지 규모는 20만 평에 달했고, 세대수는 25평에서 평형에서 64평형까지 122개 동 5,540세대에 이르렀다. U자형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배치도 눈길을 끌었다. 위에서 항공사진을 찍으면 거미줄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태극 문양을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남향 지상주의라는 기존관념을 깨고 조망권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배치였다. 용적률은 137%, 층수는 6 내지 24층이었다. 1단지는 기자촌이었고 2단지와 3단지는 선수촌이었다. 아파트 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Y자형 수로는 이 단지의 자랑거리 중 하나이고, 지하 주차장을 거의 전 세대에 제공하고 복층형 아파트가 들어간 최초의 대단지이기도 했다. 또한 단지 안에는 유치원이 2곳, 어륜초등학교와 세륜초등학교, 어륜중학교, 그리고 전통의 명문인 보성중 고등학교와 창덕여자고등학교가 강북 도심에서 이전에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이 모든 학교를 길을 건너지 않고 녹지를 따라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녹지를 따라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따라서 정서에도 좋고 안전하기에 부모들은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선수촌 아파트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34평형이 1933세대로 가장 많고 40평형이 약 1400세대이다. 25평형도 있지만 43세대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 30 내지 60평대의 중대형 평형인데다 경관이 수려하고 환경이 쾌적한 전원형 아파트라 가격도 비싸고 주민생활 수준이 높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장점은 최근 복원된 생태 하천인 성내천과 오금천이 있다는 것이다. 성내천 복원공사로 하천의 수량이 늘어나고 산책로와 자전거길이 생기면서 말 그대로 자연 친화형 명품 아파트가 됐다. 땅이 넓고 용적률이 적어 살기에 아주 편해서 노인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최근 이 단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연 환경을 그리워하는 중장년층이고, 떠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곳에 살아서 새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라고 한다. 골조가 워낙 튼튼하고 두꺼우며 지하 주차장과 지상 주차 환경이 좋아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앞으로 50년은 끄떡없을 단지이기도 하다. 물론 단점도 있다. 골조가 두꺼워 면적에 비해 생활 공간이 좁고 천장이 낮아서 답답하고 25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 손볼 데가 늘어나서 특히 지하 주차장은 여기저기 물이 샌다고 한다.
어디지? 여기다. 40평형 이하 아파트는 욕실 겸 화장실이 하나뿐인데 당시에는 당연했지만 지금은 큰 약점이 되었다. 물론 세대별로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한 집들이 늘어났다. 한편 원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단지의 가장 큰 단점은 지하철 노선의 부재였으나 이 문제는 1996년 3월 30일 지하철 5호선이 완공되면서 해결되었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숙박시설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다. 이에 1986년 5월 12일 올림픽 등에 대비한 관광, 숙박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만들어졌다. 롯데월드의 탄생 155페이지. 이 기간에 수많은 호텔들과 이런저런 시설들이 들어섰지만 단연 눈에 띄는 존재는 롯데월드였다. 잠실 개발을 진행하면서 서울시는 석촌호수 북쪽의 47,580평의 상업지역을 놓고 어느 기업에 개발을 맡길지 고민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곳에 백화점, 도서관, 병원, 아케이드에 대한 해석, 아치형의 지붕이 있는 통로, 특히 양쪽에 상점이 있는 통로를 말한다. 극장, 위락시설, 위락시설? 위乐设施. 이거 중국말로 기억했는데 오락시설이어야 되는데 호텔 등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았다. 단 조각조각 땅을 팔아 무계획적으로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처음 이 땅을 매입한 기업은 율산그룹이었다. 율산은 60층짜리 빌딩 2개 동과 30층과 40층짜리 빌딩 여러 동을 짓는 복합단지 개발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 계획을 내놓은 지 반년도 안 된 1979년 4월 율산그룹은 해체되고 말았다. 이 땅을 인수한 기업은 한영이었는데 그쪽은 서쪽 한 구석에 쇼핑센터 하나만 짓고는 나머지 땅을 방치해 두었다. 지금 한양 쇼핑타운은 한화그룹에 넘어가 흘렸고 그 자리에 갤러리아 팰리스라는 주상복합이 들어섰다. 1981년 9월 30일 올림픽 유치가 결정되자 이 땅의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불운하게도 한 양도 국내외 건설 사업이 모두 실패하면서 사세가 크게 기울다가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처지가 못 되었다. 결국 이 땅은 한화그룹의 손에 넘어간 몫을 제외하고는 롯데그룹이 차지했다. 롯데는 1984년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한양으로부터 38,794평의 토지를 매입하고 정부의 뜻에 따라 계획적인 숙박, 위락, 여기도 위락이라 썼네. 상업시설을 짓기로 결정했다. 사실 더 자세한 건설 동기는 롯데가 직접 발간한 롯데월드 건설지에도 나오지 않으며 당사자 중 극소수의 생존자들이 고백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내막은 알 수가 없다. 롯데는 1988년 9월 이전 완공을 목표로 빠른 속도로 건설을 시작했다. 설계는 일본에서 맡겼고 설계가 끝나자 다음 해 8월 27일 토지 굴착 공사가 시작되었다. 다른 시설은 몰라도 호텔만은 올림픽 전에 완공되어야 했기에 시청, 구청, 소방서, 건설부, 상공부, 재무부,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결국 호텔이 가장 먼저 올림픽 직전인 1988년 8월 28일 개장했다. 백화점은 11월 12일,
쇼핑몰은 11월 19일, 실내 테마파크는 1989년 7월 12일, 매직 아일랜드는 1990년 3월 24일에 공사를 다 마쳤다. 올림픽 때 외국인들이 본 호텔 외의 시설은 안에서는 공사가 한창이었지만 어쨌든 겉보기로는 그 자체로 장관이었고, 과연 높으신 분들의 의도대로 한국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기에는 충분했다. 완공된 롯데월드의 규모는 엄청났다. 매직 아일랜드를 제외한 전체 건물의 크기가 동서로 390m, 남북으로 265m나 됐고, 바닥 면적만 22,265평에 연면적은 17만 평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괴물이었다. 롯데월드의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용도란에 숙박, 판매, 위락, 관람, 집회, 운동, 전시시설로 되어 있다. 용도란에는 많이 써야 되네. 롯데월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 건물이 한국 건축의 신기원이 된 것만은 틀림없다. 실내 테마파크를 건설하기 위한 대공간 천장 공사, 테마파크와 매직 아일랜드의 연결 외에도 수많은 최신 공법이 도입되었고, 심지어 곡선 에스컬레이터도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이런 이유도 롯데월드는 센트럴시티, 코엑스몰, 테크노마트, 부산의 센텀시티 등 대형 복합 상업 건물의 시조라는 타이틀까지 가지게 되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롯데월드는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교통유발 부담금 납부 1위를 오랫동안 지켰다. 덕분에 잠실 주민들은 관광버스에 치이고 롯데월드가 일으키는 엄청난 교통량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롯데월드 대각선의 주상복합 롯데캐슬골드를 최근에 완공했고, 2017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그 말 많은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고 있다. 사실 롯데는 잠실 주공아파트 5단지 재건축에도 참가하려고 했는데 롯데에 질려버린 주민들이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제2롯데월드는 건물 자체보다도 123층짜리 빌딩이 성남 서울비행장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문민정부부터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15년 동안 거부되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무슨 이유인지 허가가 내려졌다. 얼마 전에는 100층 이상까지 올라갔다고 완공식도 아닌 100층 돌파 기념식이라는 묘한 행사를 치르기도 했다. 이 책이 언제 거지? 2016년. 롯데그룹 내부에서조차 50층짜리 두세 개 동을 지어도 되는데 꼭 그런 마천루를 세워야 하느냐 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다만 90이 넘은 신격호 회장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이유로 차마 반대에 나서지 못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한동안 사망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더 말이 많아진 이 마천루. 굳이 그 마천루가 없더라도 잠실은 롯데월드일 텐데 말이다. 158페이지. 지하철 3호선 남북을 관통하다. 지하철 2호선이 강남이 동서를 관통한다면 지하철 3호선은 2호선은 동서, 강남이 동서, 3호선은 남북 관통하는 노선이다. 1980년 2월 29일에 공사를 시작한 3호선은 지축에서 출발하여 구파발, 불광, 종로 3가, 을지로 3가, 충무로, 약수, 옥수 등 강북을 거쳐 동호대교를 건너 강남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압구정, 신사, 잠원, 고속터미널, 교대,